지금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어떤 EU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행동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은 지금 흔히 요새 소프트 파워라는 구글을 쳐보시면 이제 그게 중국의 어떤 거예요. 군사적인 힘은 약하지만 중국이 사실상 지금 WHO도 결국은 중국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고요. 그동안에 미국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수호자로 자처하다가 언제서부턴가는 특히 유엔 같은 경우는 일국 일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중국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혹시 보시면 여러 번 나오겠습니다만 이태리나 이런 데도 엄청나게 중국에 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거는 미국이 쉽게 그거를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러고는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지 실제로 그걸 받아내기는 어렵겠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요인이 될 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 해도 그 어떤 국제 유엔 기구 같은 그런 곳에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제 뭔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라들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서로 그냥 비난만 하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도 이거를 가서 그 구속력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은 옛날처럼 뭐 배상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중국의 자산을 압류한다, 뭐 국채. 그거는 가능하죠. 예. 예, 그건 가능하죠.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국제기구는 할 수 없어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이 트럼프 정부가 나서서 바뀌어진 정책 하나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강점을 이용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군사, 경제 다 포함이 되고 결국 금융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국제 기구를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떤 경우도 어렵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예. 뭐 영국과 중국 이런 아니면 미영과 중국 이런 당사자들 간의 알력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합의들이 이루어지죠. 아마 미국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어떤 나라 동참한 나라는 있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힘이 좀 딸리죠. 예, 중국에게는. 중국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미중 무역 전쟁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 엄청난 그러니까 일이.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인터넷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스플린터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을 서로 각각 다르게 쓰겠다라는 것이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작년 다보스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요? 예. 그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스플린터라는 그러니까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터넷에 서로 별개를 쓴다는 거죠. 인터넷은 사실 그 공유 개방인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이 트럼프의 이 미국 우선주의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탄생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이라고 사람들이 일부는 적과도 봤습니다만 이 출발점은 사실상 중국에서부터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밀듯이 중국의 저가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러스트벨트라는 겁니다. 러스트벨트는 당초 80년대 일본의 자동차에 밀린 그 디트로이트, 오데어 연안에 있는 그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제조업이 밀린,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어렵게 되면서 생긴 건데, 이게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걸쳐서 다 제조업이 있는 경쟁력이 낮은 데는 다 일어났고요.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미숙년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인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만 나오거나 중퇴를 했거나 이런 저학력 백인들이 가장 많은 이제 그 피해를 봤고요. 거기서부터 나타난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한테는 아직은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오피오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향정신의약품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마약류. 예, 마약류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피오이드에 대한으로부터 오는 엄청나게 많은 사망률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학력 백인의 중년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미국 전체 백인의 사망률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면 미국 사회 하나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거를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은 돈으로 모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백인층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정체성 문제가 온 거죠. 어저께까지는 내가 백인이고 나는 나보다 흑인하고 이런 굉장히 우월한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당신이나 너나 다 똑같다라는 게 된 거죠. 영화의 넷플릭스를 보시면 미국 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고 이제 아카데미상의 걸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유리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그 노동자들은 시간당 엄청나게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꼭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보면 위기인 셈이죠. 그걸 이용한 것이 이제 방금 나온 트럼프 대통령.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정치 세력을 잡은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렇게 갔으면 한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치인들은 어쨌든 국민의 인기 영합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가 됐더라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소셜 미디어가 그거를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앞쪽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또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에서.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우선 시장 경제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걸 물론 100% 동의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강 총재 말고 전임 총재의 주 총재는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모이는 회의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한 직후였는데요. 나는 시장 경제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자본은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한쪽으로는 이제 시장 경제는 계속해서 커지고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60, 70, 80, 90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글에 60, 70, 80, 90을 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짓말이다. 민간 부분이 이미 GDP의 60%를 차지하고 모든 고용은 다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민간 부분이 경제의 동력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인들은 우리처럼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 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인가요? 텐센트에서 나는 페이가 있는데 거기에 알리페이에 바코드를 QR 코드라고 하는 거를 그걸 색깔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린, 옐로우, 레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린이 아닌 것들은 전부 자가격리 대상인데 바깥으로 나는 거를 다 위치 추적을 한 거죠. 코로나 때요? 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국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이라든지 일부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은 별볼일 없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씁니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쪽의 사이언티스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어떤 한 면에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QR코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추적하는 것은 얘기지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지만, 이미 중국은 이제 모든 안면 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모든 걸 거의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마 중국 여행하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정말 빅브라더가 옆에 있는지를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국가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지금 효과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어느 한쪽은 그 국가의 뭐 차이나 2025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써서 어떤 부분에는 굉장한 첨단 산업을 만들었지만 그 나라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불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옛날에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 60년대, 네. 70년대 거기 보면 올해는 우리가 10%를 성장 목표를 삼겠습니다. 라고 국가가 제시를 하면 그 10%를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빚을 지는 겁니다. 주로 국영기업, 그렇습니다. 국유기업을 통해서 민간기업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국유기업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빚에 의존한 경제가 가지는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2015년에 외환 불안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뭐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중국 기업들의 기업 부채 규모 때문에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국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위기는 그렇게 쉽게 그 국가가 그걸 통제하고 있는 한 그렇게 아주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탕감해 주듯이 뭐 이렇게 저렇게 옮기듯이. 예, 이미 중국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예.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저소득 국가들이 빚을 많이 엄청나게 졌고요. 지난 10년간.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IMF에 90개국 이상이 가서 189개국인데 IMF에 있는 그 회원국이 90개국 이상이 가서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손을 벌렸고 G20에서는 이거를 국가 대 국가로 빌린 돈은 다 유예를 하자 금년 말까지. 근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민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상당 부분 자기네들은 열린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어. 예, 우리가 그 중국 패권이라는 것이 그 안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산업의 발전을 갖고 왔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 전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바로 전까지가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골마가고 있는데 몰랐다가 그냥 예. 한 번에. 그러니까 자전거론이라는 거죠. 예, 이게 타지 않으면 쓰러지는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얘기하는 게 중국이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정말 외환, 태환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뭐라 그러죠? 엄청난 외국 자본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면서도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 정책은 중국은 이미 2015년에 한번 위기를 맛봤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의 통화는 국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이 닳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중국의 문제는 사실상 감춰진 어떤 위험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재작년서부터 중국 기업이 채무 상환을 못해서 생기는 아마 부도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를 본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다 계획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그거는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요? 예,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해서 너희들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이 망가질 정도로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지 않겠죠. 맛보기로 너네 또 망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력을 잘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할 정도로 시스템이 그런 일은 절대로 중국은 그럼 이제 개입을 딱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미국이 사실 그동안 WTO 가입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입을 많이 했죠. 예, 달러를 많이 줬잖아요. 네. 이거를 도저히 제조업으로는 가져올 수 없으니 금융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개방시키고 지금 트럼프의 전략 자체가 중국을 개방시키는 거고 중국에서 공산품이 아닌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돈으로 우리가 그동안 무역 적자 받던 걸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중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이제 제가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이제 그 상해에서 이제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예, 거기 이제 대개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그 국제 컨퍼런스에 유럽 사람이 오지 금기되는 게 일본인하고 미국인은 참 초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미국인이 왔었어요. 상당히 많은 수가 왔었습니다. 한 6명, 7명 정도 왔었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거기 있는 하나 이코노미스트가 다음번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이제 궁금하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이고 재선에 굳이 중국이랑 같이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삼선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중국은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죠. 네.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도 이제 뭔가 어떤 패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자기네 힘이 좀 세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미국은 그걸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기술 개방, 이제 금융시장 개방도 물론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제 미국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이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 이제는 일본이나 한국 이런 곳들하고 손을 잡고 독일이나 이렇게 기술을 가져오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가장 우리한테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지금의 무역은 그냥 상품을 제조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되는 그런 형태가 전체 무역의 한 3분의 2 정도, 그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질 않습니다만 아마도 65% 이상,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저런 식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으면 결국은 밸류 체인도 둘로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흥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다 중국에 가고 미국과 선진국이 일본은 하나로. 자기네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나눌 만한 파워를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미국과 싸워서. 아마도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중국은 자기네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선진국의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체제에 대한 회의론, 자유주의 질서가 과연 좋은 거냐 회의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거를 최대한대로 해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참 우리 한국이 참 샌드위치로 끼어 있잖아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대처를 해야 되나요? 경제적 실리를 따라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파워를 믿고 이쪽 편에 서는 게 확실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고래 싸움에 그렇죠. 새우등 터지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핵심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 노선은 핵심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에 어느 분이 이거 써서 이제 몇 편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핵심 이익이라는 것이 중국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자기네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핵심 이익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사드 때 국가안보라는 핵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과는 어떤 형태든지 상당한 긴장과 또 한쪽엔 경제적인 유대관계 같은 것이 이제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우리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국보다는 못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미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동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굉장히 거죠. 어려운 거고 그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그 지혜가 굉장히 요청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따라 달려 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